스텔스 전투기를 250km 밖에서 잡는다. 이게 중국이 전 세계에 팔아먹은 광고 문구인데요. 이 광고를 믿고 수천억을 쏟아부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이에요.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그 수천억짜리 방패는 요격미사일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고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전쟁에서 96%를 찍은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중국이 팔아먹은 무기의 정식 이름은 HQ-9B라는 방공미사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중국 방패라고 부를게요. 이 중국 방패의 광고 스펙을 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최대 사거리 260km에 동시에 1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스텔스기까지 250km 밖에서 탐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탈로그만 보면 진짜 무적의 방패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무기의 원형은 러시아가 만든 S-300이라는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중국이 이걸 분해해서 그대로 따라 만든 물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30년 전 설계를 복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중국은 서방 기술에 맞먹는 성능에 가격은 절반이라며 광고를 때렸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팔아먹었어요. 근데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전 검증 제로인 무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왜 이걸 사야 했는지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어요. 미국산 무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중국과 25년짜리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의 규모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0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투자한 금액은 90억 달러, 약 12조 원 뿐이었습니다. 530조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12조만 투자한 거예요. 이건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준 건 2만 3천 원인 셈입니다. 약속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2018년 이후에는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I와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 확인된 수치예요. 결국 완전히 빈 약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중국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은 그 대가로 이란한테 시세보다 훨씬 싼 원유를 받아갔습니다.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의 밀수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2025년 한 해 밀수 원유 가치만 3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입니다. 결국 중국은 싼 기름 챙기면서 검증 안 된 무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2025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방패가 이란 땅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중국은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로 47년 동안 대규모 실전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47년간 시험 공부만 하고 정작 시험은 한 번도 안 본 학생인 거예요. 전 CIA 분석관 존 컬버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매우 유능해 보이지만 복잡하고 대규모의 통합, 합동작전 수행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종이 위에서만 강한 군대가 만든 무기를 이란은 수천억 주고 산 거예요. 47년간 실전 제로인 나라의 무기가 진짜 전쟁에서 작동했을지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드디어 그 시험날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합동 정밀 타격을 개시한 거예요. 냉전 이후 중동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란이 수천억을 투자한 중국 방패는 이 시험에서 한 발도 못 쐈어요.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지 못한 채 그대로 고철이 됐습니다. 작전 시작 1시간 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작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EA-18G 그라울러가 출격했는데요. 상대방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전자전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라디오 채널을 맞추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같은 주파수로 소음을 쏟아부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라울러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적 레이더가 쏘는 전파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주파수에 딱 맞춰 방해 전파를 쏟아붓는 거죠. 레이더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변해버리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전투기가 오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눈이 멀어버린 거죠. 작전 시작 15분도 안 돼서 중국이 스텔스기도 250km 밖에서 탐지한다며 팔아먹은 YL-C8B 레이더가 먹통이 됐는데요. 스텔스기 탐지는커녕 전자전 한 방에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안티스텔스 레이더가 전파 방해 앞에서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죠. 레이더가 죽으면 미사일도 쏠 수가 없습니다. 방공 시스템이라는 건 레이더가 적을 먼저 찾아서 적이 있다 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미사일이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구조인데요. 눈이 멀어버리면 손발도 같이 멀어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미사일이 발사대에 가득 실려 있어도 어디로 쏴야 하는지 모르면 한 발도 날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이 한 미사일까지 날렸는데요. 이건 레이더가 뿜는 전파를 역추적해서 레이더 안테나 자체를 부숴버리는 무기입니다. 전자전으로 먹통을 만든 다음에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봐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박살냈는데요. 전파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눈알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이줌으로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이란 방공망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조차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전 1시간 만에 HQ-9B 3개 포대와 YL-C8B 레이더 4대가 전부 파괴됐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중국 방패가 요격미사일 한 발도 못 쏜 채 끝난 거예요. 진짜 한 발도 못 쏘고 끝났습니다. 적을 탐지도 못했으니 쏠 수조차 없었던 거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기술적 약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30년 전 러시아 S-300을 역설계한 구조라 전자전 방어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설계를 그대로 베껴 만든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2026년 미국의 최신 전자전 장비를 갖다 대니 당연히 뚫렸습니다. 자물쇠를 30년 전 모델로 달아놓고 최신 도둑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도둑 기술은 30년 동안 계속 발전했는데 자물쇠는 그대로였습니다. 둘째, 미사일 비행 중 목표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링크가 불안정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도중에 목표가 왼쪽으로 틀었어 하고 알려줘야 하는 통신선이 끊기는 건데요. 적이 회피 기동을 해도 미사일은 처음 받은 좌표로만 날아갑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엉뚱한 허공을 가르게 되는 거죠. 셋째, 소프트웨어 버그로 전파 방해에 극도로 취약한데요. 레이더 컴퓨터가 방해 전파를 받으면 진짜 적과 가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혼란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멀쩡해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죠. 뇌가 멈추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데요. 중국 방공 시스템의 뇌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넷째, 여러 장비의 통합 운용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따로, 미사일 따로, 지휘소 따로.
개별적으로는 각각 작동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엮어서 동시에 돌리는 통합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 CIA 분석관 존 컬버도 종이 위에서는 유능하지만 복잡하고 대규모의 통합, 합동작전 수행 능력은 미검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그 숫자대로 작동하는지 아무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4가지 약점이 동시에 터졌으니 1시간도 못 버틴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5월 파키스탄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작전을 개시하면서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를 발사했는데요. 음속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 앞에서 파키스탄에 배치된 HQ-9B는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는데요. 인도의 전자전 재민까지 겹치면서 레이더가 또 목통이 됐습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전이었고 결과는 0점이었던 거죠. 8개월 뒤인 2026년 1월에는 베네수엘라에서 2번째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작전을 개시하자 중국산 JY-27A 레이더가 전자전에 완전히 무력화됐는데요. 역시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F-35 스텔스기 조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뚫리고 방공망이 무너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거죠. 2번째 실전에서도 역시 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2026년 2월 이란에서 3번째 실패인데요. 3번 연속으로 같은 원인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전 시험은 한 번도 안 본 학생이 47년 만에 처음 시험을 봤습니다. 3번 연속 0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자동차 카탈로그에 최고 시속 300km라고 써 있어도 실제 도로에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다른 차까지 끼어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데요. 중국 무기의 화려한 숫자는 전파방에 하나 없는 깨끗한 시험장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실전에서 미국이 전자전을 걸어버리니까 그 숫자가 전부 무의미해진 거죠. 47년간 단 한 번도 실전 검증을 하지 않은 무기를 세계 최강이라며 수출했는데요. 그 허풍의 대가를 이란이 수천억 원으로 치렀습니다. 파키스탄도 베네수엘라도 같은 값을 치른 거죠. 중국이 0%를 찍은 바로 그날 96%를 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0%를 찍은 그날 96%를 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천공이 2개 포대가 이날 첫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천공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땅에서 쏘아 올려 격추하는 방패입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란은 보복으로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74발과 드론 689대를 한꺼번에 쏟아부었는데요. 합치면 863개의 위협체가 동시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와중에 천공이는 60여 발을 발사해 요격률 96%를 달성합니다. 순항미사일 8발은 천공이가 단독으로 교전해서 전량 격추했는데요. 100%입니다. 유용원 의원이 90% 이상 방어 성공의 1등 공신이라고 밝혔죠. 중국 방패가 같은 시험에서 0.1대, 한국 방패는 96점을 받은 거예요. 0점짜리 방패는 미사일 한 발도 못 쏘고고 1시간 만에 고철이 됐습니다. 96점짜리 방패는 863개 위협체가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거의 모든 걸 잡아냈는데요.
시험지가 같고 시험 날짜도 같은데 점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비결은 콜드런칭이라는 발사 방식에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은 발사대 안에서 바로 화약에 불을 붙여서 쏘는데요. 이걸 핫던칭이라고 합니다. 로켓 발사할 때 바닥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이 바로 핫던칭이에요. 발사대가 엄청난 열과 화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 발 쏘고 나면 발사대를 식히고 점검해야 합니다. 적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래물무의 동건과 마료다누고요. 팔런칭이다 못 봤습니다. 적 미사일을 통받려고 한가도 타고르는데요. 발사대의 롭지 바로고로 화염에 묻혀대고 복구도라고가 경이역입니다. 이걸 모든 더 타저반 이런보 학침합니다. 정복 미사일이 부정은 한당 높보고 이만의 지름근고가 나온더였는데요. 지간 미사일의 한가크를 읽는데요. 문 봉종라가 덤보다 거는데요. 중국 미사일이 이에서 발사대에 봉검치가 있으며 갑풀 미폭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발사대 속에어 바로 화야 한가크릅니다. 미사일을 힘벅푸며고 화정 아니며 이던 미사일을 96천머가 팔런칭이라고 합니다. 로켓 발사대 검증 맞던재고 화복겨 지공 거집니다. 모통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보점 화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핫던칭이에요. 보통 미사일을 발사대라 봉곡지고는 발사대라 보정 발사대가 시키고 쏘는데요. 봉도포가 한발 비장년 발사대를 공도볐습니다. 보정과 미사일을 발사대와 발사이다와 발사대를 폭정 점검도 하는데요. 이걸 매보조 발사다볼라 한국가고 하네요. 전국 육북이라고 합니다. 중국 미사일 보고포 9번 보비다. 이 정복자는 한가크를 미다 발사대를 발사해너 비첨에 동검더는 모들냐옵니다. 보독십장화 발사대 보급차 모들 넣는데요. 그간 무검보 호화가 더 발사대를 벅에 동종 모비다. 이더 복간 정법정 단들까고 병이 바빴다. 발사대본에 발사대 1호 쪽하고 하가는데요. 그런 발사대를 발사대 보정 청문대인데요. 발사대를 발사대 본검던 모들녀온 발사대를 정정입니다. 발사대를 만낸 정과 고돈 있다 담부는 발사대를 부빔에 잠며었던데요. 엄청난 열과 화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 발 쏘고 나면 발사대 식히고 점검해야 합니다. 적 미사일은 발사대 안에서 바로 화약에 불을 붙여서 쏘는데요. 이걸 핫던칭이라고 합니다. 로켓 발사할 때 바닥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이 바로 핫던칭이에요. 비결은 콜드런칭이에요. 합니다. 적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시간은 치명적이죠. 천공이의 콜드런칭은 완전히 다른 원리인데요. 일반 미사일이 화약으로 뚜껑을 터트리고 나가는 거라면 천공이는 압축 공기로 슝 하고 밀어올린 뒤 하늘에서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공기총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공기총이 화약 없이 압축 공기로 탄원을 밀어내듯이 천공이도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립니다. 미사일이 충분한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야 비로소 로켓 엔진에 점화하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발사대에 열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발 쏘고 바로 다음 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137발 이상을 한꺼번에 퍼부은 상황에서 이 연속 발사 능력이 승패를 갈랐죠. 중국 HQ-9B도 콜드런칭을 쓰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발사 이후입니다. 천공이는 발사 후 측추령 모터로 공중에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잡는데요. 360도 전방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쪽에서 미사일이 오든 서쪽에서 오든 발사대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 HQ-9B는 소프트웨어 불안정과 전자전 방어 부재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전자전의 먹통이 되면 미사일을 쏠 수조차 없는 거죠. 137발이 동시에 날아오는데 눈이 먼 상태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천공이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도중에도 지상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새로운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일한테 목표가 왼쪽으로 틀었어, 방향 바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는 미사일 자체에 달린 능동 레이더가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서 격추합니다. 반면 HQ-9B는 이 데이터 링크가 미비하거나 불안정한데요. 한 번 쏘면 처음 받은 정보대로만 날아가서 적 미사일이 중간에 경로를 바꾸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같은 미사일이라도 날아가면서 눈이 있는 미사일과 눈이 없는 미사일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가격도 압도적입니다. 패트리엇 한 포대가 약 1조 3천억 원인데요. 천공이는 약 4천억 원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입니다. 같은 예산이면 3배 넓은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전에서 96%로 증명된 성능에 가격은 3분의 1이니 구매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이 너무 쉽습니다. 납기도 빠른데요. 2022년에 계약하고 4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패트리엇은 전 세계 수요가 폭주해서 주문에도 수년을 기다려야 하죠. 당장 하늘을 지켜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4년이면 배치 완료되는 천공이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UAE의 반응이 이 모든 걸 증명하는데요. 실전 투입 5일 만에 미 공군 C-17 수송기를 대구 공군기지까지 보내서 유격탄 30여 발을 긴급 수송해 갔습니다. C-17은 전차까지 실어 나르는 세계 최대급 수송기인데요.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그 거대한 수송기를 한국까지 날려보냈다는 건 천공이 요격탄이 당장 더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한번 써보고 이건 진짜다 라고 확신한 거죠. 수출 실적도 대단합니다. UAE가 2022년에 10개 포대를 약 4조 1,800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2023년에 10개 포대를 약 4조 2,500억 원에 계약합니다. 이라크 역시 2024년에 약 3조 7초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3개국 합산하면 약 12조 원입니다. 단일 무기체계 기준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예요. UAE는 실전에서 96%를 경험한 뒤 추가 물량까지 긴급 요청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천공이가 당장 필요했는데요. 이라크 역시 중동 불안정 속에서 검증된 방패를 원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천공이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죠. 실전에서 증명되고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이면서 납기까지 빠른 미사일은 지구상에 천공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대안을 찾는 나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방산 빅4의 수주 잔고는 100조 원에 육박하고 2026년 매출은 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47년간 실전 한 번 안 치른 중국이 만든 방패는 0점을 맞았고 한국이 만든 방패는 96점을 받았는데요. 이 성적표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뉴스인데요. 문제는 이 전쟁이 우리 지갑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뉴스인데요. 문제는 이 전쟁이 우리 지갑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드리죠. 천공이가 실전에서 96%를 찍은 그 순간부터 전 세계 무비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천공이는 UAE에 4조 1,800억 원,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 2,500억 원, 이라크에 3조 7천억 원, 이렇게 3개국 합산만 12조 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했는데요. 방산 빅4가 아직 납품하지 않은 주문 잔량,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2026년 매출 전망은 50조 원을 넘기는데요. 이 정도면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43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2026년 한국 방산 수출 전체로 보면 270억 달러, 그러니까 약 36조 원이 전망되는데요. 2020년에 3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6년 만에 9배로 뛰었습니다. 반도체 다음 수출 효자가 당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중국산 무기의 빈자리를 K방산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이 파키스탄에서 한 번, 베네수엘라에서 한 번, 이란에서 한 번, 이렇게 3연속으로 실전에서 무너졌는데요. 이제 중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K방산인데요. 실전에서 96%를 증명했고 가격은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이고 주문하면 4년 안에 실전 배치까지 듭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한테 4년이면 배치되는 무기와 언제 올지 모르는 무기의 차이는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UAE는 실전 투입 5일 만에 C-17 수송기를 대구 공군기지로 보내서 요격탄 30여 발을 긴급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K방산이 지금 얼마나 절실한 무기인지 체감이 되는데요. 방산주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LIG 넥스1이 한 주 만에 거의 50% 올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전의 앞면이죠. 뒷면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그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 오가는 이 길을 2026년 3월 4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해 버렸는데요. 그 결과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코앞에 온 거죠. 그런데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에요. 유가가 오르면 택배비, 버스비, 식재료비 전부 다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데요.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까지 더 커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결국 내 월급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주유비에 식비에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연간 48만 원에서 72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한 달에 4만 원에서 6만 원씩 내 지갑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NH금융연구소는 이 사태가 1년 지속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느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결국 한쪽 손으로는 방산 수출로 돈을 벌고 다른 쪽 손으로는 기름값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K방산이라는 기회와 기름값이라는 위기가 동시에 온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47년간 실전 한 번 안 치르고 허풍으로 팔아먹은 방패가 1시간 만에 무너졌는데요. 같은 날, 같은 전쟁에서 한국은 96%로 증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시장 이야기가 아닌데요. K방산 100조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수출 엔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름값 폭등과 물가 상승이라는 위기도 함께 왔죠. 남의 나라 전쟁이 내 월급과 내 기름값, 그리고 내 대출 이자 이야기가 된 시대입니다. 이 양손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